이번 설 밥상에는 가장 먼저 오르락거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이재용이에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다 정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재용 판결과 이어진 최순실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 밥상에 이재용과 최순실만큼이나 롯데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도덕한 기업의 대명사 같은 거예요. 정치권에 줄만 잘 되면 재계 순위 20위권이던 재벌이 단숨에 5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 비리 중에 최근에 수사가 시작됐다는 롯데는 노동자들을 향해서는 그 유명한 갑질들 아주 최고로 빛나시죠. 우리 조카가 지금도 롯데 계열사 커피숍에 알바하고 있어요. 안젤리나스. 5,340원짜리. 딱 그렇게 줘요. 최저시급.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롯데가 지금 창립 51주년 됐는데 신동빈이 법정 구속되면서 충격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지금 실형이 돼서 물론 또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면 또 풀려나요. 그러다가 또 대법원에 가서 또 실형이 확정되면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방식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재용이 워낙에 나쁜 놈이다 보니까 롯데의 신동빈은 뭔가 좀 대비 효과로 덜 나빠 보이는 그리고 마치 이재용 대비 효과로 신동빈이 피해자처럼 보이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자 어쨌든 간에 롯데가 지금까지 경제난 뭐 이렇게 몇 년 전에 신동빈, 신동주, 신격호 뭐 부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사건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롯데 월드 타워에다가 태극기를 게시한다든지 온갖 것들을 다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워낙에 롯데가 유통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은 회사에 가까울 거예요. 거기다 커피숍 같은 데 포함하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롯데는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평론으로서 이야기하지 말고 롯데를 한번 해고해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쪽발이 기업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롯데라는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보면 신씨 집안이 일본 광윤사를 지배하고 있고요.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와 우리나라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다 롯데그룹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닮았죠. 아베하고 신동빈. 그런가요? 좀 웃어요. 아씨. 졸라 닮았잖아.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정경유착의 산물이 롯데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 회사의 어떤 그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살짝 불법적인 형태로 해서 이게 롯데그룹이 존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롯데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냥 문 닫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불법적인 걸 다 탈탈 털어가지고 좀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삼성 정상화 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회사가 롯데예요. 저는 이게 롯데 하면 생각나는 게 대기업들 중에 제일 더러운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 삼성보다 더 더럽나요? 예, 더러운 정도가 어떤 이미지냐면 모든 재벌 집안마다 폭행 사건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철없는 막내 아들이 뭐 술 처먹고 룸에서 뭐 난동 부리고 뭐 이런 그 사건들이 꼭 하나씩 있는데 하나그룹이 대표적이잖아요. 야구방만이. 예. 근데 롯데그룹은 그런 스토리들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하고 이 쪽팔리는 거 있죠. 양아치 같이 도로에 가던 차 세워서 막 집단 린치를 한다거나 음주운전하면서 지가 사고 내놓고 배째라식으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롯데그룹이라는 것만 빼면 완전 개생양아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롯데그룹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그러나라는 걸 이제 그 자라오면서 케이스를 보니까 명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그룹은 우리나라 재계 서열에서는 큰 게 뭐 상위 그룹은 아니었지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최저적인 뿌리 기업이 일본에 있으니까 그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이 필요할 때는 외국인 회사처럼 행동하고 내국인의 법이 필요할 때는 내국인의 법률을 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양쪽을 다 가지고 놓은 거예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생활 속에서 롯데그룹을 피해보려고 애를 많이 써도 힘듭니다, 사실. 껌 한 통도 거의 독점이잖아요. 껌 같은 경우는 롯데가. 음료 같은 경우도 음료도 그렇고. 그렇죠. 맥주 뭐 이런 식품이나 뭐 주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너무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롯데는 진짜. 껌이라면 역시 신비껌. 많이 씹어야겠어요. 아니 근데 뭐 아저씨들이 생각하는 롯데와 제가 생각하는 롯데는 좀 달랐어요. 뺀질거려 보세요. 제가 오, 또 새로운 캐릭터인데 여기서 아저씨는 신비가 빠지는 거냐? 88년생이니까 오케이 좋아. 그 이 세 사람의 아저씨들과 네. 최명길 지역구가 송파 을인가? 네, 그렇죠. 제가 그 지역구에 살 때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초년생 때니까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살면은 그때 잠실역에 롯데 백화점이 있었고 롯데월드가 되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되게 가깝고 그때는 롯데백화점에 롯데 셔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아파트까지 셔틀버스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실역에서 내려서 버스 갈아타고 하는 거 없이 무조건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잠실역에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럼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막 사고 셔틀 타고 바로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니까 거의 롯데와 나는 하나의 몸이 돼서 매일매일 롯데를 안 가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 동네 애들은 막 그 롯데월드 연간 회원권 있죠. 이런 걸 끊어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놀고. 역시 MB 후배는 다르네요. 그 좀 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마차님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특히 삼성은 삼성동의 자신들의 그 본거지를 꾸미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현대한테 뺏겼어요. 안전부지. 그런 게 있었고 송파는요. 롯데그룹이 완전히 장악한 동네입니다. 모든 유통, 소비 문화 모든 거를 다 송파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게 롯데그룹이거든요. 그런 어떤 기업적인 특성의 어떤 영향이라고 봐요. 자, 근데 신동빈이 지금 2년 6개월 실형받으면서요. 롯데가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그냥 뭐 총수가 그 그룹을 지배를 못한다 이런 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신동빈이 구속되면서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롯데호텔 상장 부분인데 롯데그룹이 관광화학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하기 위해서 중간 지주회사격인 호텔 롯데를 상장해야 되는데 신동빈이 구속되면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 규정에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주요 심사 요건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신동빈이 뇌물 공여로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는 심사 통과 자체를 자신할 수 없다.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이에요. 엄청 타격이 큰 거죠. 롯데 입장에서. 근데 일단 총평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롯데가 신동빈이 구속이 되면서 2년 6개월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순실 판결과 맞물려서 이재용이 때문에 지금 불똥이 튕긴 것이거든요. 신동빈 회장이 이재용에 비해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좀 측은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들이 어쨌든 이런 롯데와 관련된 측은지심으로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프레임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을 내보내고 신동빈을 넣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정서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20년의 중형이 맞물려 있으면서 그 뒤에 이재용을 숨기기 위해서 대기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신동빈을 구속했는데 제가 우리 패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신동빈이 2년 6개월이 많은 건가요? 이 정도 특혜, 지난 20년 동안 MB한테 특혜를 받고 제2 롯데월드 타워를 건립하는 데까지 20년 걸렸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MB가 오케이 하고 2년 6개월? 전 씨발 10년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중형이에요. 전 10년 살 수 있다니까 그 정도 특혜 준다면? 왜 10년을 못 사는지 20년 동안 노력해서 이제 건축물을 완성했는데 2년 6개월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액수를 보더라도 최소한 10년은 살아야 됩니다. 특혜 준 거예요. 진정하시고요. 제2롯데월드 타워는 아직 혐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것은 지금 박근혜 최순실에 관계된 뇌물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받은 거고 롯데월드 타워는 추후 수사 계획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또 판결 나올 겁니다. MB 관련해서. 그러면 한 10년 살아야죠. 근데 지금 이게 뇌물 공여죄가 확정이 되면 대법원에서 롯데월드 타워점에 있는 면세점에 특허가 있대요. 특허가. 네. 영업권 네, 특허라고 영업권. 부르죠. 네. 그거를 이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주력 기업 있고 뭐 지주회사 있고 그래서 한쪽이 타격을 딱 입으면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별게 아닌데 주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기업은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쇠퇴하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하여튼 재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전 유죄인 건 맞아. 이재용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롯데도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긴 한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경유착을 해왔는지를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롯데의 정경유착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신격호 회장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예. 롯데라고 하는 그룹이 갖는 그 상징성 일단은 일본 기업 이렇게 사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1교포인 신격호가 열심히 일궈가지고 사실 일본에서는 아무 그 기업도 아닌 기업 같은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정경유착이 통하면서 기업을 훨씬 많이 키워서 지금은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가 역전된 느낌 그거죠. 예. 박정희가 그 신격호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명동에 롯데백화점 건설할 때 사실 그때 그 서울 시내에 백화점 건설하는 거를 이 교통 혼잡 문제 때문에 이 시 정책 차원에서 안 해주는 게 일단 기본 방침이었는데 굉장히 창조적으로 박근혜의 창조 경제가 그때 탄생했는지 몰라도 롯데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이 아니라 쇼핑센터라는 명분으로 지금 현재의 그 롯데백화점 그 자리에 그 건물을 허가를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 허가를 내주도록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노골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박정희라고 합니다. 박정희가 사실은 이제 이게 서울 도심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 70년대만 해도 많은 이슈거리가 있었거든요. 서울 도심원으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자라 썼는데 사실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것을 서울 도심에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꼼수를 피하기 위해서 복합 쇼핑센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74년 6월에 어쨌든 반도 호텔을 매각을 입찰해서 이걸 42억 원에 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호텔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김종필이가 거의 서울시장 집무실로 사용할 만큼 박정희의 정경유착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네. 그때부터 이제 싹이 트기 시작했다는 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진짜 독특하게 이게 국적 문제 가지고 진짜 보는 사람 너무 열받게 해요. 이게 병역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일본인 국적으로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가업을 잇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딱 병역 의무가 면탈되는 나이가 되면 한국 국적으로 싹 갈아타서 그때는 또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조세 혜택이나 정치적인 혜택 이런 걸 마음껏 누린 이게 보고 있으면 진짜 호구 잡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것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나 싶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좀 미미한 기업에 가까웠는데 예. 한국에서 법 때문에 외자도입법, 그 외국의 자본을 들여온 거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 한국에서 열심히 바득바득 벌어서 일본에서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기업이라고. 근데 그런 기업이 지금 그렇게 성장을 해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박정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롯데 관련한 허가 내주는 거였다고 하니까. 롯데 쇼핑센터 건설 허가에 관련된 업무가 맨 마지막이었고요. 사실 이 롯데의 지금 그 치매 때문에 좀 그 움직임이 불편하신 신격호가 1960년대에 굴욕적인 한일 수교 협정을 맺는데 신격호의 인맥을 동원해서 그걸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내에서는 이 신격호는 자기들한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은인과 비슷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박정희가 친일 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자기 스승과 선배들로부터 오더를 받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이 맞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어쨌든 사실은 마지막 총 맞아 죽으면서 다 챙겨주지 못한 걸 전두환이가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신격호의 꿈을 이루어주게 해준 건 전두환이에요. 아, 그러니까 박정희도 어마어마하게 신격호를 예정했던 느낌이 법상으로는 롯데 백화점 허가가 안 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름을 교묘하게 바꿔서 롯데쇼핑으로 바꿔서 허가를 내주고 이게 다 박정희가 도와줬다는 거고 예. 전두환이 지금 도와줬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잠실 그쪽에 있는 그게 전두환 덕분이라는 그 말씀 아닌가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잠실을 개발할 때 올림픽 따온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올림픽을 유치하는 그 부분에서 일단 강남 쪽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내 강남 3구 본진 그 외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은 서울 땅도 아닌 땅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어요, 잠실이. 하남 뭐 이런 거기였다고. 거기를 서울로 이렇게 늘리면서 잠실에 올림픽 주경기장이 세워지죠.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면서 그때 개발을 할 때 거기만 달랑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롯데월드 쪽에 있는 그 잠실 땅을 예. 사실상은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롯데에 몰빵을 해준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손정묵 교수가 확정한 것은 전두환 때 이제 국보위 때 이게 강남 개발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부지 있죠. 26,000평. 그때 전두환 정권 때 받은 거예요. 실제 이제 악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전두환의 통치 자금이 거의 다 이 신격호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했었고 이게 왜 이렇게 전두환과 연결이 돼 있냐면 사실은 김종필 때 한일 수교 문제와 관련해서 마쿠 협상에 사실은 신격호가 깊게 관여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여된 상태에서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애들이 일본과의 교류를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느냐? 그 바로 신격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호가 계속 12.12 사태 이후에서도 계속 권력의 실세로 사실은 작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거기서 뒤에 검은 돈들을 계속 대주고 있었고 통치 자금들을 대줬다는 거죠. 신격호가 11월 달에 그러니까 87 항쟁이 일어난 11월 달에 전두환을 독대를 해요. 그렇죠. 대통령이 임기 말이지.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정부가 그 롯데 부지를 다 불화해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한 달 전에 독대한 거 많이 번 스킬 아닙니까? 이재용이 박근혜를 독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독대해서 50억을 준 거예요. 50억. 맞아요. 그 당시에 87년도에 그 당시 50억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최소한 되는 걸까요? 500억? 500억은 더 되죠. 넘겠죠. 현금으로 줬을 거 아니야. 총 중계 150억이에요. 그렇게 포함해가지고 총 중계 150억.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준 게 뇌물이 그냥 그때는 정치자금이라고 했는데 뇌물이죠. 그렇죠. 뇌물이 총 150억이 전두환한테 건너갔고요. 롯데로부터. 신격호 한 사람이 줬다고 알려진 게 150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게 150억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돈을 받고 나서 제1롯데월드 부지 이런 땅들을 정부한테 불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불화받은 게 시세의 반값의 불화를 받아요. 그죠. 그 800 불화받은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득 본 금액이 800억이 넘어요. 150억 주고 800억 그러니까 그렇죠. 남는 장사죠. 괜찮네요. 굉장히 나쁜 짓을 맡아 하던 기업이었던 거죠. 더 골 때리는 게 신격호 같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만 챙겼겠어요. 야당 인사도 챙겼다고. 김영삼하고는 지역적 기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삼의 아들인 현철 씨의 장인 김웅세 씨를 롯데물산 사장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명박 때 이명박의 동기동창을 끌어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장경적을 뭐 끌어들이는 금융사 거. 뭐 찍어 놓고 막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제1롯데월드 있잖아요. 그때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허가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요. 와, 이거 그럼 굉장히 일찍부터 그렇죠. 설계를 그렇죠. 했었네요. 그럼요. 90년부터. 예, 90년대부터 9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남 비행장 때문에라도 그때는 김영삼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또 노력을 해요. 근데 또 퇴짜 맞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 노력을 해요. 또 퇴짜 맞았어요. 아니, 퇴짜 맞은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진짜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공군부대 옆에 100층짜리 빌딩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게 뭐 공군부대로부터 뭐 거리가 50km, 뭐 80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뭐 검토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붙어 있어요. 활주로 끝하고 몇 킬로 차이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다가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또 간단히 말하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정권에서 안 내주는 거를 이명박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로구 저 청와대 근처에 반경 몇 킬로 안에는 건축구로 치면 5층 이상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높이로는 보통 일반 건물의 3층 반 정도?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천장 높이를 낮추면 5층까지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그 이상 건물을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 다 그 안보 문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경복궁 옆에다가 100층짜리 빌딩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제1롯데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실세가 누구냐에 줄을 대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지만 다른 건 몰라도 국방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1롯데월드는 허가가 안 났는데 이명박 때 있잖아요. 롯데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호텔 롯데 자체가 워낙에 우리나라 중앙 핵심부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호텔이야. 고급 호텔 중에서는. 네. 근데 거기다가 이명박 같은 애들이랑 이제 줄 바로 딱 대면은 후보님, 당선자님, 우리 스위트룸 쓰십시오. 하고 아예 한 층을 비워주는 거예요. 31층 전체를 빌려줬다는 거죠. 그때 왜 그 서울시장에. 박근혜 때도 롯데호텔 스위트룸이 박근혜 전용실이 있었냐 없었냐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이런 그렇죠. 게 그 있었어요. 얘기로. 여기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을 실제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 분노가 이렇게 제대로 올라올 텐데 안타깝네요. 예,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경선 시절부터 이게 캠프로 쓰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행위가 있어 왔는데 나는 이명박의 죄를 추궁할 때 곁다리로 이거는 분명히 파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뇌물성이 있느냐 아니냐. 정확하게 이명박 캠프로부터 결산을 받았으면 뇌물은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근데 결산을 안 받았으면 이건 100% 뇌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어떻든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에서
인수위 시절에 당선 시절에 조각을 여기서 했다. 거기서도 했고요. 예. 여기서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롯데에 입김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정산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 그렇죠. 스위트룸이 정말 1, 2년 전에, 한 몇 달 전에 예약해서 할인해도 한 4, 500만 원 정도 하고 1박에. 이게 시즌에는 2, 3천만 원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아, 가고 싶다. 근데 그런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층을 몇 달 동안 썼다는 게 그 정산하면 얼마를 받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정권 때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롯데가 이들에게 조각할 때 이 정보를 감청을 안 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혹을 의외로 던지는 것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롯데가 어쨌든 123층인가요? 제2 롯데월드를 지을 때 과연 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20년 동안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군부 내에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바로 제가 볼 때는 군 내에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계획이 여기서 분명히 있었을 거다. 아, 롯데발 미림팀이 있었을 예, 거다. 미리팀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결과에 어쨌든 군부 반대한 사람 다 숙청당했잖아요. 숙청당하고 나서 이거 허가 나간 겁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서부터 악의 씨앗이 시작됐다. 신동빈이 징역을 이렇게 본인이 실형을 그 자리에서 받을지를 몰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 재판이 있기 직전까지 평창 올림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수, 스키, 로프 이런 거는 다 점검을 하고요. 평창 기간 준비부터 시작해서 폐회식까지 자기는 평창에서 내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가 신동빈 회장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일도 평창에서 지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야, 해놨는데 줄을 이번 바뀐 정부에서도 그렇게 줄을 쓰려고 했구나. 네, 그랬는데 2월 13일에 구속이 된 거죠. 생일날 구속된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다시 이제 포승줄이 묶여가지고 그 양복 차림으로 호송차에 타는 장면을 봤어요. 겁에 질려있더만.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그 순간에는 그게 공포죠. 미지의 세계가 되는 거거든. 근데 한국말로 잘 못해서 이제 네. 깜빵에 들어가면 거의 해롱이 되겠네. 해롱. 그리고 또 깜빵에 가면 쪽발이들은 좀 혼나야 돼요. 이더디 맞대요. 아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범털이기 때문에 독방 쓸 거라고 보는데 호화 독방을 쓸 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지? 아, 그 정도 지금 국민정서 안 됩니다. 호화독방 못 줍니다. 아니, 아니, 이게 공거방에 들어가면 네. 맞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해롱이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빨래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자대 듣게. 또 애가 아베 닮아서 맞을 수도 있어. 아 친비님은 지금 그 드라마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듣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롯데월드 스위트룸에다가 막 대통령 당선자 또는 또는 대통령 왜 그러냐면 청와대는 공무원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호화롭게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면 롯데호텔 스위트룸에서 지내고 싶겠어?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싶겠어? 롯데호텔. 그렇지 호텔 롯데. 냄새부터 다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 권력자들한테 스위트룸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감옥에서도 말이야. 최소한 스위트 거실 하나 정도는 써야지. 카펫도 좀 깔아주고 빨갛게 이렇게. 아이, 참. 피 떨어져도 티 안 나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스키를 배워서 지금 국제 스키 연맹에도 열심히, 그러니까 평창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몸바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도 1박 4일 일정으로 엄청 무리를 해서 스위스까지 가서 평창을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평창을 위해서 공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봐달라고. 네, 사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돈 있으니까 돈질을 하면서 그렇죠. 봐줘 했는데 결국 안 먹은 거죠. 이름만으로도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민 박주민님. 바리바리 박주바리. 예. 이분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처럼 뭐 우리 이야기 있잖아요. 이재용에 비하면 최순실은 중형인 건 맞고. 그러면 박근혜는 훨씬 더 중형일 거고 신동빈은 이재용에 비하면 억울한 감이 있지만 당연해. 뭐 이런 흐름 속에 박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안종범 수첩이 대법원에 부담이 될 거다. 그러면서 지금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안종범 수첩에 대법관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별거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최대한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팟캐스트 출연 많이 하시면서 상당히 이제 음모론자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농단 사태의 재판에서 유일하게 안종범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않는 게 정영식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됐는데 문제는 지금 권 PD가 날카롭게 지금 지적을 했는데
안종범 수첩이 대법원이 부담해서 자칫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최순실 재판에서요. 사실은 이재용이의 면죄부를 주는 것들을 다 뺐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22개인가요? 2개인가 중에 다 인정을 했는데 이 재판부도 김세윤 부장판사도 지금 삼성 승계 부정청탁은 인정받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미르케이 재단 제3자 노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인정을 안 했고 승마지원도 대가성이 없다라고 판단해버렸어요. 그러면 안종범 수첩은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대법원에서 삼성 승계가 부정청탁이 아니더라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풀리냐면요. 그러면 원래 삼성이 승계를 목적으로 국민연금,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합병을 하면서 국민연금 5,400억 정도를 날렸거든요. 이거를 청탁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뇌물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재용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최순실 재판도 사실은 이재용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종범 수첩이 대법원에서 아까 권 PD 지적대로 대법원에 부담스러워서 아마 판결을 이상하게 낼 수도 있다라는 거 플러스 여기에 어제 최순실 1심 재판에서도 면죄부를 줘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적어도 지금 국민 정서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이재용이 무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에 대한 어떤 증거 능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 법률 전문가들도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근데 논란이 많은 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증거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정영식 판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 김세현 판사는 간접 증거로만 채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신비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수첩에다 다 받아 적었어. 그게 녹취록을 풀듯이 다 똑같이 토시 하나 똑같이 받아 쓰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발언의 취지나 어떤 목적이나 내용이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수첩에 다 받아 적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내 수첩은 직접 증거인가 간접 증거인가? 이게 이제 법률적인 쟁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세현 판사는 이거를 간접 증거라고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뇌물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직접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내용의 어떤 수첩이 작성된 상황이나 어떤 업무 연관성이나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직접 증거로 채택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법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대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인정해도 간접 증거로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전두환 같은 군부 독재가 들어와서 헌금을 강요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않는 사람이 불이익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네. 그게 국민적 감정이라고. 맞아요. 근데 그게 자기 기업이 뭔가 득을 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이 새끼는 무조건 유죄인 거거든.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판사도 공무원이거든요. 그가 5급 초임의 판사 들어갔을 때 부장판사들이나 대법원장 얘기할 때 수첩 갖고 와서 존나 적어요. 그렇겠죠. 예,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도요. 제일 먼저 선물 받는 게 수첩이에요. 윗사람이면 적어야 돼요. 그건 직접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걸 적어서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서 이거를 시행해야 되잖아요. 이 시행을 빨리 하는 놈이 유능한 공무원이거든. 당연히 적어야죠. 당연히 적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박주민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게 무엇을 염려하냐면 이재용이를 살리기 위해서 신동빈과 최순실을 중형을 때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판결도 누군가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판결이 됐을 가능성을 지금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는 권 PD가 국민 감정 얘기했는 정서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재용이에 대한 분노를 삼키다 못해 정영식 판사 탄핵이 24만 명이 지금 넘었거든요. 25만 명 넘어가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신동민을 때림으로 인해서 이재용에 대한 반감을 상쇄시키려는 목적으로 가고 그러면 지금 대법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고심에서 지금 최순실 재판에서도 일부 지금 간접 증거로 해서 삼성 승계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때려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예. 지금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정영식 판사도 그렇고 김세현 판사도 그렇고 삼성 승계 작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그렇죠.
논지를 폈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삼성그룹에 한해서만 우리들은 금치산자입니다라는 거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니 명답이에요. 이게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건희가 세금 안 내고 이재용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가장 최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그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너무 이상한 합병이었기 때문인 거죠. 합병이라는 게 동일 업종이 덩치를 키우거나 안 그러면은 동일 분야에 있는 다른 업종이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게 보통 경영상의 전략적 합병인 건데, 아니 에버랜드 놀이동산 하는 회사랑 물산 무역회사랑 제일모직 섬유 만드는 회사랑 합병을 한대요. 무슨 명목으로? 몰라 우리는.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이재용의 재산 관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그릇에 담아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걸. 근데 그렇게 비정상적이고 이상했던 합병까지 그냥 이 삼성 승계 작업 인정 안 한다는 이 말 한마디로 그 이상한 합병까지 정상적인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 새끼들이 얼마나 또라이냐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국민연금 5천억을 날렸다고 당시. 예, 이건 예. 국민들이 엄청난 미래에 생존권이 달려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단지 이 돈을 가지고 날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거를 승인 안 했으면 합병 못 했거든요. 그럼 이걸 압력을 최순실이가 넣었다는 거 인정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법원만 이거를 인정하지 않느냐고요. 지금 법원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재용에 관련된 재판, 그다음에 최순실 롯데 관련된 재판들인데요.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라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심어주면서 이재용은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중대한 문제냐 하면 설령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재용이 집행유예가 합당해 이렇게 판결이 났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박근혜까지 이게 가서 쭈루루루 그 부분은 무죄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건 지금 특검이 기소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는 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합병 승인을 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래서 밝혀진 그 거죠. 제목으로 지금 실형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영표가 과연 자기한테 오는 이익 단돈 10원도 없이 그냥 명령을 받았을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원흉을 수개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벌인 행적을 더 이상 파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처벌하고 최종 그 결재권자를 잡아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박근혜까지 무죄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중앙지검이 문영표를 다시 수사할 확률이 높아요. 뭐로? 뇌물죄로. 그러면 이재용은 또 뇌물죄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제3자 뇌물 뭐가 고리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삼성에서 문영표한테 돈을 줬느냐? 줬네. 얼마 줬는데 10억? 그래? 그럼 너 징역 10년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나 대한민국 판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박근혜까지 무죄가 됐는데 문영표가 뇌물 받은 걸로 그래서 징역형을 받는다. 문영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 물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을 맡았던 판사들이 제정신 갖고 대한민국 땅에서 못 살아나요. 이건 그 대대손손 이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의 사건이 얼마만큼 이게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중요한 줄이 어디인가만 보고 있다. 나의 밥 벌어먹고 사는 길이 어디인가만 보고 있는 것 같은 정황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이 속이 상합니다. GM, 제너럴 모터스, GM의 군산공장이 폐쇄된다는 발표를 13일 날 했죠. 화가 나서 죽겠어요. 지금 제가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욕은 못하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GM이 간단히 말해서 뭐 기술이나 뭐 일자리라든지 이거 막 투자한 게 아니고 GM 공장을 돌리면서 그냥 계속 수익만 뜯어가는 거죠. 돈 투자하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투자금 회수하고 돈을 얼마큼 벌었으니까 이거 안 돌릴 거야.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GM이 한국의 대우를 인수하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실제 현금이 1조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그런데 지난 대우를 인수하고 GM이 돈 벌어간 게 3조가 넘어요.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3조만 빼고 나머지는 뭐냐면 지적 재산권 어떻게 할 거예요? 온갖 그 특혜
특허 상표 이런 거는 좀 천문학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페어플레이에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페어플레이 얘기한 게 좀 모순이 있었지만 당시에 사실은 M&A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구조를 틀을 바꿨잖아요. 예를 들면 기아가 현대로 넘어갔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대우를 GM에 줬는데 GM이 온갖 기술들을 다 핵심 기술들을 빼가고 그것도 현금으로 3조 빼먹고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쌍용 자동차의 복제판인 거예요. 그렇죠. 쌍용 자동차가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해서 일단 기본적인 기술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빨아가고 나서 그거를 인도 마힌드라에 그대로 넘겼잖아요. 인도 마힌드라가 생산 능력 자체와 그 생산 설비의 그 설계 구조 자체를 그대로 다 복제한 다음에 다시 이제 팔려고 할 때쯤 쌍용 파업 사태가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쌍용 내부적으로는 현금과 자산 가치가 계속 마이너스만 겪었던 거죠.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딱 만들어 보면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회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영 정상화나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판단이거든요. 요번에 GM도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처음에 인수할 때 자신들이 매입한 그 자산들에 대해서 부채를 끼고 본사에서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인수한 다음에 GM으로 들어오는 현금 수입들 중에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8천억을 연초에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GM에서 가져간 현금 수익만큼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든가 안 그러면은 약간 플러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형상으로는 GM은 항상 경영 실적이 안 좋은 회사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어느 순간 GM 본사에서 이렇게 수익성이 좋지 않은 한국 GM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인 거예요. 작년 초에 GM의 새로운 그 신임 사장이 왔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곳이 인도였어요. 인도에서 그 칼잡이로 유명했었거든요. 구조조정하면서 인적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칼잡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전문가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한국 GM의 신임 사장으로 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올 때 이미 예정돼 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GM 내부에서 원래 마시던 커피를 카누를 마시던 걸 맥심으로 바꾸고 이 삼다수 마시던 걸 뭐 500원짜리 싼 생수로 바꾸고 하는 이런 식으로 쥐어짜기 경영을 작년 초부터 계속 했단 말이죠. 이 전초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한국 GM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R&D 부서가 제일 경쟁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R&D 부서에 대한 투자는 한 푼도 줄인 게 없는데 나머지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한 푼도 투자를 안 한 거죠, 지금까지. 현금만 뽑아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GM이 사전에 지금 미국 정부하고 짜고 구조조정을 들어가기 위한 사전 한국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이거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지금 구조조정 수작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의혹으로 남고 있는데 지금 GM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철수는 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동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수순까지 협박을 하고 올해 지금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10,000개의 협력업체가 망하니 어쩐 이제 개 소리를 지금 막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자동화 수순으로 가지 않는가. 자동차 공장들이 사실 자동화를 도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쪽으로 가서 이것마저도 한국 정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의 비용, 소요되는 비용들을 요구하고 그 비용으로 오히려 해고자들을 자르고 자동화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남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부에 지금 자금을 지원 요청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안 하고 지금 공중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0명 자르기 싫으면 5,000원 내놔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GM이 너무 무례하고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맞물려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GM한테 말려서 오히려 끽소리도 못하고 좀 넘겨주지 않겠느냐라는 정부 생각이 관계자가 들어요. 이 예. 이야기를 듣는다면 꼭 명심해 줬으면 하는 게 한국 GM은 절대 철수 안 합니다.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 GM R&D 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국이거든요. 3년치 한국 R&D 예산 3년치 예산으로 나머지 한 군데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한국 R&D 센터가 ROI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R&D 센터는 생산 공장과 같이 맞물려 있지 않으면 R&D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GM이 한국 R&D 센터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GM이 이게 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협박은 가능하지만 결국에 아쉬운 건 GM이거든요. 그래서 GM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혹은 어쨌든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이 냄새를 맡고 있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빅딜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만큼은 GM의 버르장물을 좀 확실하게 고쳐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잖아 있어요. 이게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GM이 원래 디트로이트가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GM을 디트로이트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GM이 한국에서 군산 공장을 경영난 때문에 폐쇄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자금 지원 안 해주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돈 빼먹으려고. 네, 정부 지원으로 인해서 자금 경영난을 조금 해소해보겠다라는 의도예요. GM의 의도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군산 공장을 올해 5월에 폐쇄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는데 GM의 그 경영 구조 자체를 보면 군산 공장이 가장 생산성이 낮은 공장인 건 맞아요. 20%밖에 가동률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문 닫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공장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부평 공장이 있어요, 인천에. 전 세계적인 GM 공장 중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다고 하는 인천 부평 공장을 못 버린다? 아니요, 버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트럼프와의 협상에 의해서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뽑아먹은 거 다 뽑아먹었다고 생각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IMF 당시에 GM 대우가 망가져서 부도가 났을 때 인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인천 시민 펀드를 만들어서 대우를 인수하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얘기만 나오다가 말고.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GM이 철수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부평 공장과 군산 공장을 그냥 팽개쳐버릴 거냐? 저는 거기에서 시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들의 힘을 믿고 국민 기업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대우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GM이 먹튀 자본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명종님이 말하는 일부 아까 전자 얘기한 게 핵심이라고 봐요. 뭐냐면 GM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비용들을 한국으로 전가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떠나진 않아요.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게 3조 원 정도 지금 부채에 쌓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돈은 원래 미국으로 가져갔고 지금 3조는 나머지에 있는 돈으로 자기들이 지금 그동안에 벌었던 3조를 갚으면 되는데 이 돈을 갚으면 적자니까 이걸 한국 정부에 전가하거나 또는 감면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땐 트럼프가 거기에 협박을 한 거고 지금 한국 정부나 일부 한국 언론들 자유한국당 같은 새끼들이 여기에 협작을 해서 지금 혈세를 빼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한국에서 먹튀 자본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그냥 싹쓸이 해버려야 된다.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세금 내게 하고 그냥 트럼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나갈 때면 나가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국민기업으로 만들자 다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절대 GM한테 혈세로 지원하거나 또는 뭐 3조 원의 부채를 또 감면해주거나 이런 개 같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GM이 저렇게 되도록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진짜. 씨발 IMF 때문에 시작된 거라니까.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간은 이명박근혜 기간 동안이었죠. 네. 지금 집권한 지